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한국하이쿠연맹 제5회 하이쿠 목요 강좌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참여해주신 여러분 우선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은 안수현이라고 합니다. 우선 하이쿠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의 전형적인 정형시면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 하이쿠라고 하는 장르 내지는 장치를 통하여 우리 한국하이쿠연맹의 기본적인 취지가 바로 우리 한국어로 된 하이쿠 창작을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해 우리 한글 미학의 지평을 확장함으로써 오늘날 초연결 사회 내지는 이른바 글로벌 사회에서 설득력이 있는 예컨대 인종이라든가 국적, 다문화, 역사, 어떤 이데올리아 같은 장벽을 벗어남으로써 그야말로 지구촌 모든 분들이 자연과 공존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런 취미에서 우선 1차적으로 하이쿠에서 가장 먼저 언급해야 될 인물이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츠오바시오라고 하는 하이쿠 시인이죠. 그는 평생을 일반적으로 여행을 떠난 이른바 기행작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의 짧은 인생 중에서 실제로 그가 기행문학에 또는 그것을 체험한 것은 그의 만년 약 10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담론을 나눈 가장 대표적인 시 하이쿠 중에 하나가 바로 침묵이라는 코드가 바로 그의 하이쿠 세계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고 또 이와 같은 침묵의 코드가 과연 전체 하이쿠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대표적인 하이쿠는 원어로 읽었을 때는 여러분들 나누어 드린 유묘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근데 로마전 알파벳으로 제가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이쿠라고 하는 것은 575로 이렇게 이루어진 세계에서 가장 짧은 이른바 17글자죠. 다시 말하여 19, 29, 39가 각각 5, 7, 5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야마지키 때 나니야라 유카시 스미레구사라고 하는 이러한 구를 마츠오바시오가 읊고 있습니다. 그의 하이쿠 세계를 바로 우리 한국으로 다시 글쎄요, 번역했다라기보다는 그의 서정에 가장 가깝게 나타냈다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은 느낌이 되지 않을까 하고 싶습니다. 흥미롭게도 일본의 하이쿠와 같이 우리 한글은 그 17글자 575와 같이 가장 유사하게 또는 동일하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음절에 관해서는 서로 소통하는 점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 양국 시가 서정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이 야마지키테라고 하는 이 하이쿠를 우리말로 옮겼을 때 당연히 이거는 기행작가, 여행작가인 만큼 오랜 동안 걸어왔을 것 같은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산길을 걷다가 이른바 산길 넘다가 거기서 여린 제비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쩐지 그립구나 여린 제비꽃이라고 하는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이 지나지 않습니다만은 과연 여기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진에 보시다시피 길가에 나와 있는 제비꽃은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제비꽃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척구를 산길 걷다가 그 다음에 까닭을 그리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래 초기에는 번역을 할 때는요, 어쩐지 그립구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는 원인은 우리가 직역을 했을 때 나니아라 유카시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어쩐지 그립구나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조금 더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그립구나라고 하는 단순한 영탄의 개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도대체가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해서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을 도출했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하이쿠에 쓰는 하이쿠의 이 배자라고 하는 것은 광대배를 나타냅니다. 이른바 광대는 결국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개념이죠. 다시 말해 사람을 대신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서구 고대 그리스의 개념으로 보면은 일종의 페르소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종의 가면을 쓰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이 하이쿠의 하이는 대체적으로 희극적인 요소를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어떻게 희극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른바 우리가 불가에서도 우리가 희노애락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희노애락의 반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얘기하지 못한 사건에 대한. 그래서 마초바시 역시도 아마 희라고 하는 같은 이 개념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수긍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밖에 두려움, 예컨대 분노라든가 사랑과 즐거움과 같은 내용을 함께 바로 하이쿠라고 하는 이 시 양식에 담고자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단순한 산길을 걷다가 그리움까지 연결되는 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과거와 미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건입니다. 특정한 사건, 다시 말하여 제비꽃을 발견하게 되는 특정한 사건이죠. 그 제비꽃에 대한 어떤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쩌봐서는 바로 발견이라고 하는, 그러나 그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침묵과 동반된 발견이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하이쿠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의 미학이 될 수도 있고요, 찰나의 미학이 될 수도 있고, 관찰과 발견의 미학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논리적인, 서구적인 예컨대 어떤 합리성을 철저히 배제한, 당시 말하여 어떤 현장성의 어떤 문학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요, 이른바 노자라 시키고라고 하는 전체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노자라 시키고라고 하는 기행문학이에요. 그러나 일본 국내에서는 갑자 음행이라고 해서 가시킨코라고 하는 오늘날에도 음행이라고, 즉 시간을 읊으면서 어떤 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갑과 자의 이른바 천간과 지지의 시작과 끝을 나타낸다. 여기서만 시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이 갑자년에 음행을 했다라고 해서 가시킨코. 자, 이것이 후대 제자들에서 노자라시 기코라는 개념을 쓰고 있어요. 노자라시란 말 자체에서 이것은 어떤 죽음을 암시하는 침묵을 이른바 암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노자라시는 이른바 덜판에 대한 낮은 거는 우리가 유골의 해골의 개념을 나타내거든요. 그만큼 모든 것을 버리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원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면을 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스타치페 마초바지는 1644년에 태어나서 1694년에 뭘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나이 50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만은, 그가 본격적으로 기획문학을 하게 된 것은 그가 죽기 전 약 10년 전이죠. 즉 그의 나이 40세 이후에 하나의 퍼포먼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 현대 마지막으로 떠난 영이 바로 노자르시키고라는 이름으로 하이쿠집이 맺어졌고요. 당시 같이 떠난 제자의 이름이 바로 이름이 특이하죠. 천리, 일본어로는 칠이라고 발음을 할 수 있습니다. 와 함께 당시 그의 암자가 있었던 오늘날 도쿄죠. 에도를 출발해서 오늘날 오사카 지역을 위주로 하는 일본의 관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전체적으로요. 관이라는 개념은 경계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관의 동쪽을 관동이라고 부르고요. 관의 서쪽을 관서라고 하는지, 또 이스트 저펜과 웨스트 저펜의 를 가르는, 다시 말하여 도쿄를 출발해서 다시 오사카와 교토를 다시 도쿄로 귀환하는 이 여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1684년 딱 10년 전이죠. 8월에 출발을 해서 85년 4월에 도쿄로 돌아오는 그 여정담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오늘 에도로 돌아오기 전에 아직까지는 추운 3월 27일 경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되는데, 이 작품의 프롤로그, 이른바 머릿말에 따르면 오늘날 교토의 후시미라는 지역을 거쳐서 일본에서 가장 큰 묘학구로 유명한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가 오츠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를 올라가는 그 고갯길이 있습니다. 그 고갯길을 힘들게 넘었다. 그래서 오즈로 가는 도중에 야마지라고 그러죠. 산길을 넘어서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머릿말을 통해서 이 작품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하이쿠 이전에 일본에는 와카라고 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와카 또는 이렇게 쓰게 와카라고 되죠. 와카를 장작하는 기법은 한 기법이 유행하면은 바로 그 기법은 사라지는 것이 통례였다라고 되는 거죠. 그만큼 장작 기법이 발생 후 바로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와카를 생산하는 계층이 상당히 다양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와카의 주체가 바로 귀족 공동체였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여러분들, 개인과 공동체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개인의 특성은 우리가 개성이라고 했다시피 귀족들은 개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여 오늘은 교토를 중심으로 하는 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로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집단의식 내지는 집단 사유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집단에서 사용하는, 근데 이 하이쿠에서 나타나는 산길의 산과 여린 제비꽃의 제비꽃이라고 하는 이러한 소재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주 속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물론 일본의 귀족 공동체 이전에 마이오시우라고 만엽집이라고 하는 일본 최초의 식찬집은 아닙니다만은 바로 나라 시대에 형성된 시가집이죠. 엔솔로지라고 하는 시가집, 만엽집, 우리말로 만엽집이라고 하죠. 그래서 산과 제비꽃을 부른 용례는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실질적인 가치를 부여받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마초바시는 바로 그러한 귀족성 내지는 도시성에 대해서 온몸으로 저항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말은 새로운 장작 기법으로서의 시선뿐만 아니라 속된 이른바 서민의 말이고요. 대중의 언어를 과감히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본 하이쿠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마츠바시는 관념적인 세상에서 불려지는 그러한 자기와는 어떤 존재자와는 거리가 먼 것을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그 사람 몸소 힘든 여행글을 선택함으로써 바로 이른바 형이상학적, 추상적인 하이쿠 작품을 완성을 하고 이른바 살아있는 하이쿠의 양식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그가 이른바 개입시킨 본격적인 실험 모드였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제비꽃이라고 하는 건 일본 전역에 있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길가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 문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바로 아주 소박한 꽃이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평범하기에 이른바 식물 소재의 또 주요한 컨텐츠, 시가의 주요한 컨텐츠로서도 이건데 진입하지 못한 그야말로 잡초에 가까운 것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비꽃의 생명력은 너무나 질기더라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질김성, 그 끈질긴 그 근성에서 바로 맞춰보시는 생명력을 발견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어려운 또는 힘든 산길을 홀로 걷다가 바로 제비꽃이라고 하는 그 대상에 바로 생명을, 특히 침묵하는 어떤 생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여 이 시에서 모든 것을 쓸어낸다라기보다는 어떠한 작품이든 그 작품이 그 작품으로서 형성되기 전까지는 숙작의 단계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저 이전에 수개월 전에 바로 나고야에 있어서 나고야를 방문했을 때 랭크 국가이라고 하는, 즉 하이쿠와 하이쿠를 계속해서 시리즈별로 연결하는 그러한 9.5임이 있어요. 바로 거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제비꽃을 소재로 해서 하이쿠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것은 솔직하죠. 바로 알 수 없구나라는 말을 썼어요. 왜냐하면 까닭물을 그리움이라고 이렇게 나타내요. 그러니까 나니야르 유카시라고 됩니다. 물론 유카시라고 하는 한자를 마루 상자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음독과 관련되어서 쓰고 있다라는 거 해석가 심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미레구사 역시는 한자어로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츠오바시오가 여러 가지 형태로 자신의 어떤 사정을 표현하고자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겠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퇴고를 거쳐서 마침내 그는 평범함의 승리죠. 평범함의 승리. 그렇죠? 물론 제가 오류를 극복하고 하는 바시오의 고뇌가 엿보인다라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바시오가 직면한 것은 그런 속된 세계, 속계의 개념을 예술의 개념으로 치환할 수 있는 그러한 평범함의 승리를 바로 작품에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노자라시키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노자라시키고라고 했죠. 이렇게 그래서 노자라시라고 하는 것은 벌판에 나뒹구는 해골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힘든 어떤 극한적인 상황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결국 죽음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바로 이러한 제비꽃과 관련하여 죽음을 노래한 그러한 또 다른 대표적인 하이쿠 가인이 바로 요사부손이라는 사람입니다. 18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화가이자 하이쿠 작가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물론 제비꽃에 대한 어떤 반전이죠. 우리가 반전을 볼타라고 해요. 근데 요사부손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제비꽃이라고 하는 무심코 피어있는 제비꽃 발견이라는 개념보다는 님을 보낸 후에 나타난, 여기 보는 뼈를 줍는, 뼈를 수습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자라시와 그의 같은 맥락을 나타내는데요. 그런 벌판에 이제 죽음으로 가는 화장대에서 남은 뼈를 수습하는 전경을 절실하게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정신을 차려보니 무정히도 피어있는 제비꽃에 주목을 함으로써
돌아가신 또는 자신을 떠난 사람의 유고를 담는 바로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사람의 심정과 바로 오버랩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제비법과 철저하게 어우러지고 있는 바로 그 상황에 그 찰나의 애상감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명례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제비꽃은 다음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누군가의 얼굴과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물리적으로 가련한 모습도 보이기도 했고요. 또는 귀엽게 보이는 그 제비꽃에서 그야말로 까닭모를 그리움내지는 고고함을 우리는 표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고함을 생산하는 장자가는 우리는 도대체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자이든 다이든 맞춰보시면 자신이 그리워하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을 건 틀림없을 겁니다. 이 말은 바시오라나 특정한 사람이 떠올리는 생각이라기보다는 제비꽃을 통하여 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리워하는 사람 얼굴을 떠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그 얼굴은 여러 가지 형태로 미장센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그리움은 침묵의 미학을 통하여 예리하게 다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서정을 아직까지도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까 마츠오바시오의 경우에도 제비꽃이라는 작품을 탄생시키기 위해 몇 차례에 걸친 퇴고를 거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퇴고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언어와 문자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은 한국 하이쿠를 생산하려고 합니다. 일본 하이쿠에 대한 예술이 아니라, 그럼 한국 하이쿠라고는 결국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문자의 경로를 다시 한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1443년 조선에 이르러 세종과 그의 남자들이죠. 남자들에 의해서 한글, 당신은 훈민정음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훈민정음이 발명되기 전에 우리는 중국의 한문 원문을 만 고집을 낸가라고 한다면 그렇진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물론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빌려서 쓰는 이름들이 있겠죠. 차명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구결이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연전하는 이두가 있을 거고요. 네 번째가 향찰이라고 하는 문자생을 했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우리는 호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신라의 노래라고 하는 향가 있어요. 향가는 대체적으로 8구체 또는 19체 등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3단의 내용적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일본의 경우는 와카이든 하이쿠이든 일본의 2단 구성 형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에 비해서 중국의 한지는요 4행의 형태를 가진다. 예컨대 기승전결과 같은 4행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시조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시조 잘 아시잖아요. 시조가 되죠. 물론 시절 가죠. song, the of season이죠. 이렇게 표현, 계절의 노래예요. 그죠? 그래서 같은, 한국, 중국, 같은 동양, 다시 말해 동북아시아를 구성하면서도 한국의 향가의 경우는 3단 구조, 일본의 와카, 네덜하이쿠의 경우는 2단 구조, 중국의 4인 구조는 표면적으로는 이질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당시 이 세 나라의 문학을 관통하는 것은 대표적인 언어 담론, 문자 담론이 한자 담론이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한자 담론을 가능한 한
자국어 시가로서 고유의 언어를 표현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이른바 문학 정신이 있었다 라고 하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명이든 구결이든 장자리든 단 4가지 패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소리만으로 읽자, 그죠? 또는 소리를 빌리되, 그죠? 일부 빌리자라고 하는 거. 뜻으로 빌리자, 뜻으로 읽자, 아니면은 뜻을 빌리되 일부만 읽자라고 하는 4가지 형태의 구성 방법, 또는 자명, 구결, 이두, 향찰 같은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는 우리의 문자 생활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구결을 한번 볼게요. 구결이라고 되어 있다, 그죠? 자, 구결은 이렇게 천지, 현황 이렇게 해서 한문 원문에 쉽게 생각해 우리말을 읽기만 토를 달았다라고 보는 것이 구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이런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 또는 숙종조에 나왔던 우리 초등학생을 지금의 초등학생 정도에게 쓰일 가장 대표적인 하이라이트로 써 묶은 일종의 텍스트에 해당합니다. 그 텍스트, 동몽선습이라고 하는 텍스트. 또는 특히 불가에서 많이 썼었던 불경을 읽어내는 방법에는 대부분 구결문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 한문을, 지금 제가 동몽선성과 고려의 법화경을 예시를 들었습니다만, 예컨대, 한자 한문 그대로는 좋아요. 천지지간 만물지중. 지금 이렇게만 빼볼게요. 이렇게만 지금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자, 만약에 지금 동그라미 한 게 없다 하더라면 천지지가 만물지중 에라고 되는 거죠. 우리말의 에예요. 우리말을 한문의 원뜻 언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우리말의 에에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토를 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유인이 오직 사람만이, 그렇죠? 저희가 이를 그대로 썼고요. 죄가 가장 귀하도다. 즉 사람이 가장 이 우주 만물에서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중하니이라고 되는 거죠. 우린 지금 현재 하니. 소기호, 인자, 은는, 숨기는 감정을 얻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사람에게도 가장 귀한 바는 귀하기 때문에 바로 이기, 유, 오륜이다. 물론 6가지 이데올로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삼강오륜 들어보셨죠? 그 오륜이에요. 그럼 제일 마지막에 야라, 이다라고 하는 서술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와 같은 마치 일본의 가타카나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아니면 가타카나의 전신에 해당하는 이른바 우리가 각필이라고 표현을 써요. 특히 이제 불경에서 많이 쓰는 보조적 수단으로 했었다 라고 보는 것이 바로 첫 번째인 구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두라고 들어보셨죠? 이두라고 하는 거는 아마 여러분도 원효 대사의 아드님으로 알려져 있는 설종박사가 고안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구결과 같이 한문 원문을 이용을 하되 구화절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우리말의 문법적 형태에 한해서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 4가지 형태를 이른바 과도기적 형태이지만은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볼까요? 우선 구결표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형태입니다. 할위자입니다만은 지금 현대로 해석할 때 하가 됩니다만 이렇게 표시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맞나요? 예컨대 니와 같은 경우도 있죠. 비근인이 해당합니다만 이렇게 한자 니를 자 이것을 생략한 꼴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기호화 시켰다. 근데 자세히 봤더니 일본의 구결은요.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문자 체계인 카타카나와 닮아 있어요. 카타카나와. 여러분 일본의 히라가나는 9세기에서 10세기에 형성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9세기에서 10세기에 형성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일본의 개념은 순수한 자신들의 문화를 자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들의 문화를 국풍문화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여러분들 일본의
숨어있는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록 올인이라는 한자가 맞습니다. 이 한자를 읽어내는 방법을 어떻게 히라가나 가타카나가 보조적 수단이었지만 이것이 한자와 동일한 레벨까지 끌어올렸다라고 하는데, 즉 자국어로 업그레이드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이른바 일본에서는 9세기의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보조적 수단에 불과했었던 것을 자국어로 계승 내지는 발전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렇게 훌륭한 구결표라고 하는, 구결이라고 하는 다양한 형태로 자국어로 읽어내고자 했었으나 이것이 오랜 동안 근데 중국의 한자를 뒤집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 구결은 이렇게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풀어 써 있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풀석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풀어 써 있는 구결이다라고 하여서 석덕구결이라는 표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옛날 구역 인왕경이라고 하는 작품, 이거는 고려시대의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에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이런 요들이 바로 한문과 바로 옆에 이렇게 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게도 예컨대 대중환희라고 명명 이렇게 우리가 한문으로 읽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토를 닮으로써 큰 무리는 대중은, 무리는 환희, 하여, 전능가하여, 제각기라는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무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신통력을 나타내었으니 라고 되는 거죠. 물론 접속사는 생략으로 하고요. 땅과라고 되네요. 과, 밑 이렇게 돼요. 밑. 그 다음에 허공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에라고 돼요. 이렇게 나타나요. 그다음 그 역시 금무리가라고 해서 이는 접속사랑 연결되고요. 살게 되었다, 머물게 되었다 라는 식으로 이른바 중국 한문을 그대로 우리말로 한문 자체를 우리말을 읽어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구결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에 비해서 우리가 이두라고 하는 거죠. 이두라고 이렇게 바뀌어요. 이두는 혹자는 이는 하급 관리를 나타냅니다. 이런 하급 관리가 쓰는 문자다라고 하여서 이두, 이독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두는 이런 조선시대 갑오경장 이전까지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런저런 임신석이석이라는 표현을 아마 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국사교과서 내지는 아마 고등학교 때 아마 공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선 한번 볼게요. 임신년 6월 16일. 여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니병석이 합니다. 그 다음에 전전서라고 했잖아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 비록 토를 다룬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토에 해당하는, 그래서 말아요. 오늘날 현대국어를 해석을 할 때 훌륭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예컨대 한문의 우수한 것은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 마치 영어와 유사하죠. 근데 우리말의 해석문장은 당연히 주어와 목적어, 동사와 같은 것이죠. 예컨대 천어, 전전서와 같은 경우도 본래 한문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서라는 분이 먼저 와야 될 거잖아요. 그죠? 예컨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있나요? 그래서 예컨대 전전, 이렇게 됩니다만은 우리말식으로 그대로 하늘 앞에서, 그죠? 하늘 앞에서 맹세했다라고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이와 같은 문제를 볼게요. 자, 중도집지 과실.
자, 이 글자가 바로 없을 무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것도 충동. 또 마찬가지로 지금 동사와 목적어가 우리말이 어순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쓰는 것을 바로 이두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아까 구결은 특정한 기호를 쓴다든가, 그렇죠? 일종의 토에 해당한다면 바로 이 토 자체도 한자를 썼지만 그래도 우리말의 문법적 어순에 맞게끔 썼다라고 하는 것이 이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세 번째가 바로 향가에 가장 많이 썼던 향자리입니다. 그렇죠? 이런 자라는 서동요라고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보실까요? 여기에는 음을 빌릴 때도 있고요. 자, 빌릴 차랑 음차라고 하는 거죠. 뜻을 빌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화공주까지는 한문 그대로 쓰지만 주인 주자를 바로 주라고 읽지 않고요. 니 또는 님 이렇게 변해요. 그렇죠? 숨기는 자도 은는이라고 씀으로써 선화공주주는 아니라 선화공주님은 이렇게 님은 이렇게 해석을 했다.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문 그대로 두 번째를 볼게요. 예컨대 담일지 가량치고 담일지 가량치고라고 했는데 그 말이 아니라 이거 담일이니까 남 이럴 때 되나요, 여러분? 남 그 다음에 이 표현이 상당히 어렵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것들입니다만은 남 그 쓰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남 그 쓰지 그 쓰지랑은 몰래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몰래. 그 다음에 여러분 얼어두고라는 표현이 그렇죠? 얼어두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거는 뜻을 통했다는 거죠. 음을 빌린 것이 아니라 뜻을 통했다라고 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난 몰래 지금으로 말하면 인연을 맺고 결혼하고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한문으로 물론 서동방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서동방을 이 말은 밭둥서방을 이렇게 표현했다. 을 해당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말의 문법 형태에서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야이 묘을 폭연거요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낸 것이 아니라 밤이라고 하는 것도 뜻을 나타낸 거죠. 의서 써 있잖아요. 의 들으면 밤에라고 그렇죠. 또 묘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모에다가 몰래 몰 하는 것은 몰래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안을 포자도 마찬가지로 안, 그 다음에 고, 그 다음에 갈 것도 가, 다 와 같이 안 간다 와 같이 표기한 것이 바로 향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의 향찰로 기록된 가장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릴 향가가 바로 모죽지랑가라고 하는 이 작품입니다. 모죽지랑가에는 바로 죽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8구체로 형성된 노래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거 생략을 할게요. 생략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네요. 모두 개자에다가 도리리자에다가 쌀미자가 됩니다. 그렇다고 게림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말에 그리워라고 그림에라는 말이에요. 게림에라고 하는 당시 신라의 언어를 우리가 여기서 미뤄 짐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모죽지랑가는 건 죽지랑이라는 건 화랑이에요. 화랑. 신라 삼국 통일의 가장 대표적인 브레인이자 군사 집단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은 삼국 통일의 가장 대표적인 이익을 담당했었던 군사대 영웅에서 이른바 삼국이 통일이 되어 670년이잖아요. 그렇죠? 통일이 된 이후에 점점 그들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희소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죽지랑이라고는 를 따라섰던 낭도주진의 드고라는 사람이 불렀던 이른바 장성곡이 될 수도 있고요, 진흥곡이 될 수도 있고요, 레퀴엠에 해당하는 그 노래를 이렇게 훌륭한 멋진 향찰에 의해서
향철이에서 자국어를 표기하고자 했었다라고 하는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 우리나라 현재 남아있는 것은 자료에 의한다면 삼국유사의 14수와 균여전 11수 해서 25수밖에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주술적이다, 예컨대 불교적이다, 종교적이다라는 개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러나 어쨌든, 향철이에서 한 25수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나마 바로 다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이 나라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시대 7세기에 형성된 시화집이죠. 일본 최초의 시화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세상 모든 시를 다 모았다라고 해서 만역지기매라고 표현을 써요. 바로 여기에 쓰였던 표기 방식입니다. 이 표기 방식을 바로 마이오 가나라고 쓰거든요. 여러분 아까 가나는 제가 우리나라의 부결과 유사하다라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이러한 가나가 일본에서도 가나로 되기 전에 바로 한 글자에 이때 한 글자라고 하는 거는 한 한자입니다. 한 개의 한자에 여기 한 개의 음을 뜻이 아니라 음을 일본어로 달았다는 하는 거죠. 예컨대 피류거좌 네, 피사, 미지, 도, 사라라고 하는 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순수 일본을 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루쿠사노까지 끊었어요. 그렇죠? 하지메노 도시라고 돼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발견된 것은 여러분들 오늘날 일본의 이대로 시대 오사카시에 가면 중앙부 일본은 과거 나니와라고 하는 궁이 있었어요. 그 궁의 터에 바로 이 시기의 문자가 쓰여진 목간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시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7호조로 형성이 되거든요. 이러한 7호조에 바로 이러한 문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7세기에 이미 일본은 비록 한자를 써서 이용하지만 자국어로서 나타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다시피 물리적인 장치는 한자를 쓰지만 그 안에 있는 컨텐츠는 자신들의 문화를 또 자신들의 사유를 담아내고자 했다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컨대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시면 지금 여기서 끊어볼게요. 칠할친 옛구 써서 친구야가 되는 거죠. 친구야. 야라고 하는 것은 친구는 어쩔 수 없는 한자입니다. 그러나 이 야만큼은 바로 우리말이라고 하는 거죠. 예컨대 그 다음에 오늘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이죠. 말 듣음을 오늘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숨기는도 은으로 우리가 읽자라고 하는 거죠. 친구야, 오늘은 요 여자는 너 여자잖아요. 그죠? 너 여자. 여의라고 하는 것은 또는 의로 쓰게 됩니다. 어조사 있잖아요. 그 여의 됐습니다만은 오늘날 해석할 때는 너의라고 되는 거죠. 그 생일은 어쩔 수 없는 바로 한자 그대로 썼고요. 그 다음에 이구나가 되는 거죠. 네, 생일이구나라고. 혹시 여러분들 어떻나요? 우리나라에 한글이 없었다. 그럼 여전히 이렇게 한문어를 쓴다든가 아니면 알파벳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게 친구, 그죠? 친구야라든가 이렇게 오늘라든가 그죠?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한국 하이쿠는 우리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적 내지는 아름다운 우리 한글의 재발견에 그 취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여 한국어 하이쿠 장작을 우리가 경과함으로써 한글 미학이 가진 이른바 우리 한글 미학의 지평을 확대를 함으로써
오늘날 글로컬 시대 또는 글로벌 시대라고 합니다만은 각종 간의 인종주의라든가 국적, 문화, 역사, 사상과 같은 이른바 제도화되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이른바 자연과 공존하면서 아름다운 세상에 만들어 나가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시죠. 이러한 하이쿠라는 시는 더 이상 일본의 것은 아니고요. 이미 세계에 알려진 또는 보편화된 하나의 장치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러한 장치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글을 전 세계적으로 확증시킬 수 있는 또는 확대해 갈 수 있는 취지에서 짧은 형태의 즉 오늘날 대중사회에 어필될 수 있는 그러한 경로를 통하여 한글을 수출하자라고 하는 그럼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수정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5의 하이쿠 강좌를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랜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